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이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렇게 모처럼 또 중요한 날 딱 꼽아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간밤에 12월 FOMC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연말을 마무리해도 되겠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정대로 이제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기 국채 매입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유동성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어느 정도 유동성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3.5에서 3.75%이기 때문에 30년 평균 정도가 2.5%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 완화 흐름보다 좀 더 중요했던 거는 코멘트들인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워낙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올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확신을 갖게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통화정책은 사실 좀 완만한 금리 하향의 흐름으로 접어든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매크로의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매크로는 조금 잊어놓고 펀더멘탈한 가치들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안정감 있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일단은 완화가 되는 흐름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사실은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한 부분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FOMC라는 결과를 두고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게 언급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케빈 애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상당폭 인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는 만큼 이분의 기조가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환율 전망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원화 유동성 증가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유동성은 지금까지는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완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의 M2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거든요. 지난달에도 발표됐던 데이터를 보면 8% 이상의 M2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한은혜 이창용 총재께서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원래는 8.5%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5%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그렇다면 뭐 그 전에 이제 좀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정이 미리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2021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정되더라도 M2 성장률이 계속해서 5%, 6% 이상 나온다면 뭐 원달러 환율이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내년에 한국 기업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화 약세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서 이것도 사실은 매크로의 부담감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의 상황이 변동성이 크지 않다. 어느 정도는 뜨뜻미지근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치를 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원화의 유동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흐름이 크게 전환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방향성을 찾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좀 일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순환매의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이라 할 수 없죠. 이제 과거의 IT나 기술주 중심으로 흘러갔던 시장의 흐름이 이제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섹터 흐름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좀 순환매 장세를 이끌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이걸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 비만 치료제라는 굉장한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신고가는 펀더멘탈한 가치의 증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거기에는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들의 이동하고자 하는
순환매 그 흐름도 있었지만 일라이 릴리는 조금 더 펀더멘탈한 가치로 돌파했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방어주 성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헬스케어는 사실 방어주라기보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종목들이지만 미국의 헬스케어 종목들은 확실히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빅파마들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거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사실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완화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어적인 종목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거는 좀 추정하기 좀 어려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펀더멘탈하게 가치가 올라올 만한 기업들에 좀 주목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변화는 내년에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일라이 릴리에서 나오게 되는 혹시 앵커님은 비만 치료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 너무 궁금해서 네. 해봤어요. 아, 해보셨나요, 진짜요? 이사님? 네,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잠시만 전후 사진 비교 한 번만 해주실게요, 네. 피디님. 임상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주사로 맞는 제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좀 더 편의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뭐 한 달로 이걸 늘려준다든지 하고 있지만 일라이 릴리가 내년에 발표할 거는 이제 경구용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알약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주사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알약으로 투여하게 되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저처럼 뭐 다이어트가 항상 인생의 네. 고민이신 분들 말고 인생의 고민이세요? 예,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저는 인생의 고민이 항상 투자 전략이실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이제 다이어트 항상 고민인데 이런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기전이 여러 가지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적인 성격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국내에서 구입하려면 그런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경구용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에 한 10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약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변화를 좀 이 부분에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경구용 나오면은 어떻게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미국부터 나올 테니까요. 네, 뭐 네. 들어온다면 사용해 볼 의향은 있지만 효과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네.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사진을 캡처해두고 네.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투약을 네. 하시는 분이 네. 한번 비포 앤 애프터를 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방어 성격의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금리 인하가 결정된 만큼 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좀 쭉 지켜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AI 산업의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AI는 끝나지 않는 기술 발전 그리고 이제 또 동반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블 우려가 터졌습니다. 이 버블 우려를 불식시킬 다음 결전지로 커머스와 결제 시스템 분야가 있다라고 꼽아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에서 시선을 둬보면 좋을까요? 뭐 요즘 BNPL도 있고. 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AI가 지금 버블론에 휩싸이고 있는 건 결국에 이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좀 쉽게 얘기하면 돈 벌 수 있는지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연간 뭐 1,000조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돈 벌 수 있는 것이냐 이 우려들이 많은데 에이전틱 AI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커머스나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에이전틱 AI 시스템에서 이제는 우리한테 붙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챗GPT 안에서도 서비스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월마트랑 협업을 한다든지 쇼피파이나 엣지 같은 이제 그런 커머스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바로 결제가 되게 해주거든요. 뭐 어떤 제품을 찾았을 때 이런 제품이 나오면 인스턴트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바로 결제가 되게 해주는 건데 이러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이 에이전틱 AI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금융적인 측면이죠. 결제가 된다라는 건 그 뒤에 해당하는 백업 시스템들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AI 시스템을 쓰면
빠르면서의 특징은 여기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들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에이전틱 AI들이 지금 뭐 구글만 하더라도 프로토콜을 결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면서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들 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러한 기술들이 뒤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써서 활용함으로써 수수료 시장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결제에는 항상 수수료가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용카드 수수료가 일반적인 뭐 면제 케이스들 다 제외하고 보면 한 2.7% 정도를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을 중개거래를 줄여줌으로써 중개거래에 필요한 비용들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에이전틱 AI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수익화 시장들이 있다. 근데 여전히 뭐 이 외에도 시장은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버블론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구독 가지고만 싸우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시장들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순수한 AI 기술을 두고 다양한 이제 기대감이나 전망들 또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바를 들어보니 이제는 어떤 다른 산업과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면서 많이들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스테이블 혹시 코인 이사님이? 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투자는 주식만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올해 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고 서클이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셨지만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로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통과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증권이냐 이게 그러면 암호화폐로서 거래될 수 있는 거냐 이 기준들이 통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제도권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조정 충분하게 받아놓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라면 뭐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빈훗도 사실 뭐 그와 연결된 기업인데 로빈훗은 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금융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에 이제 추가로 주목해봐야 하는 기업들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요. 주목해볼 만한 ETF를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 에셋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거면 1등 기업 차이나면 중국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운용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좀 더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걸 꼽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제 증시 레벨 차원에서 중국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 한 10배 초반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게 한 6배, 7배 받았던 딥시크 이전의 상태보다는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중국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5년 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인공지능도 없고 그냥 커머스 기업들이 격투를 벌이고 있고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딥시크 이후엔 소프트웨어의 자신감을 찾았고요. 그리고 한 8월 정도부터는 알리바바가 나와서 자체 반도체 개발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자신감을 찾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을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충분하게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시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지컬 AI거든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을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기차가 확실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만 하더라도 신차 판매 10대 중에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57%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금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기반 인프라 전방 산업이 다 구축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넘어가게 될 피지컬 AI 시장은 충분히 중국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또 중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죠. 네. 내년에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ETF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는 그 리포트에서 보니까 일본의 패션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을 언급해 주셨는데
브랜드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니클로를 아, 네, 가지고 네, 있는 맞습니다. 브랜드죠. 예, 예. 네, 이제 유니클로나 띠어리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띠어리가 아, 유니클로와 같은 예, 인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셨다고 저희 PD님도.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시황 때도 패스트 리테일링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 패션 기업 중에 3대 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니클로는 뭐 저보다도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고 앵커님도 잘 아실 텐데 사실 유니클로라는 기업은 기존의 SPA 브랜드들이랑 좀 다르게 가성비 아이템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맞아요. 베이스 레이어들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네. 히트텍이라든지 에어리즘 같은 경우도 뭔가 패션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H&M이나 자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유행한 걸 이번 주에 제작해서 다음 주에 갖다 파는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패션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유니클로는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들에 관심을 많이 가는 건데 투자 포인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게 혹시 앵커님 미국에서 유니클로를 좀 매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 예, 많이 네. 늘어나곤 있는데 현재도 지금 북미 기준으로 100개가 안 되거든요. 아직. 매장 수가 그런가요? 8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있는 곳들만 찾아갔어요. 아, 예. 이거 아무래도 네. 대도시들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한 90개밖에 없어서 전체로 합산해도 지금 북미나 유럽 비중이 결국에는 서양권의 서구권의 비중이 아직은 200개밖에 안 되고 매출 비중에서도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랑 매출 비중이 같거든요. 근데 서구권에서도 이런 베이스 레이어 아이템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서구권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니클로는 아시아 투자자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잘 이해하고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이 베이스 레이어를 감당할 만한 경쟁에서 이길 만한 기업이 있느냐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패스트레이트는 그 포인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리스크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 22%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 부분도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서구권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서 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패스트 리테일링에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새해 또 달라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